네, 안녕하세요. 올라바다 NFL 김민준. 지금입니다. 네, 이제 10주차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10주 경기들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thursday 풋볼이었던 애틀랜타와 캐롤라이나의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25대 15로 이제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두 팀이 이제 11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만난 두 팀의 2차전 팬서스가 복수에 성공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캐롤라이나의 쿼터백이었던 PJ 워커의 경기력이 워낙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부상에서 회복한 메이필드나 다놀드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펜서스가 다시 한번 PJ 워커에게 좀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이날만큼은 지난주와 달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단 16번의 패스만을 이제 시도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고 턴오버 없는 이제 경기 운영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러싱 공격에 좀 집중을 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워커가 기록했던 패싱 야드가 108야드. 어쨌든 턴오버 없이 경기를 마쳤다라는 게 가장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날 이제 러닝백 디언타 포맨 선수가 130 러싱 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맨 오브 더 매치에 또 선정이 될 만한 그런 멋진 활약을 했습니다. 음, 이 포어맨 같은 경우는 이제 맥카프리가 팀을 떠난 이후에 이제 4경기에 나서서 그중에 3경기를 지금 100야드 이상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맥카프리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이제 팀의 넘버원 공격 옵션으로 올라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비진 쪽에서는 이제 이 러싱이 강한 펠컨스를 대비를 해서 박스에 좀 많은 선수들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이 작전 역시도 좀 주요했다고 봐야겠죠? 음, 사실 펠컨스도 지금 평균 160야드 정도를 달리는 굉장히 러싱 공격을 위주로 하는 팀인데 이날 130야드 정도로 이제 막아냈거든요. 그러면서 펠컨스의 전체적인 오펜스의 이제 파괴력을 좀 억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펠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구 우승을 위해서 좀 잡아야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아쉽게 이 경기를 놓치면서 좀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뭐 그런 한 주가 됐습니다. 칼 피츠 선수가 이제 뭐 데뷔 시즌에 1000리시빙 야드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이번 시즌은 사실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번 시즌 성적이 경기당 40야드가 채 안 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역시나 이 러싱이 터지지 않으면 경기를 이기기는 좀 어려운 그런 팀이 됐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뭐 피츠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뭐 마리오타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전임이었던 멜라이언과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이제 패싱 능력에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성적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드레이크 런던이라는 리시버를 뽑은 것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좀 핏이 잘 맞는 픽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런던도 뭐 초반에 한두 경기 좀 임팩트를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시즌 전체적으로는 뭐 1라운드 픽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팀의 뭐 전체적인 운영 기조와 뭐 드래프트 픽을 사용하는 것이 좀 안 맞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날 사실 이제 구영애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음, 필드골 한 개는 성공을 시켰지만 엑스트라 포인트를 2개를 놓치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날 경기 전까지 71개 연속 엑스트라 포인트를 성공하고 있었던 구영희 선수였는데 이날만큼은 좀 부진한 활약이었다 이렇게 좀 리뷰를 해야겠습니다. 네. 좀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볼에 선정됐었던 그 시즌보다는 폼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올 시즌은 좀 기복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좀 그 폼을 다시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리오타가 뭐 전체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마리오타를 이제 벤치로 내리고 뭐 신인 데스몬드 리더에게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네. 대해서 펠컨스의 아서 스미스 감독은 일단은 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이번 시즌 중에는 뭐 특별한 부상이 없다면 마리오타가 계속해서 주전 쿼터백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이렇게 펠컨스와 팬서스의 경기로 이제 출발을 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시애틀 시옥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인데요. 21대 16 버커니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일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이날 관중이 거의 한 7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6만 9,811분이 이제 경기장을 찾아주셨다고 하는데 처음 직관 오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았고 실제로 이제 탐 브레이디가 독일에서 뛰는 경기는 사실 모두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브레디를 보기 위해서 티켓 경쟁이 굉장히 대단했다 그래요.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 이제 영국이 좀 NFL에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슈퍼볼의 인터내셔널 시청자 수를 보면 독일도 뭐 그에 못지않은 뭐 상당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NFL도 이번 시즌에 이제 독일 게임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첫 스타트를 잘 끄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경기를 독일에서 치르기로 결정을 할 때만 하더라도 두 팀의 상황이 이런 상황일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두 팀이 모두 지구 선두에 올라 있고 더군다나 이제 시옥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전까지 6승 3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즌 전의 기대치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그 두 팀의 어떤 성적이 높은 위치에서 그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 사실 벅스는 기대 이야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두 팀이 지구 선도 간의 맞대결을 또 독일에서 펼쳤다는 게 나름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나중에 순위 경쟁이 있어서도 사실은 상당히 좀 중요한 경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시애틀이 좋았고 벅스가 안 좋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뭐 나름 5대5의 승부를 좀 예상을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템파베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날 뭐 경기가 끝났을 때 스코어는 21대 16, 뭐 원포지션 게임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4쿼터 초반까지 21대 3으로 벅스가 앞서갔을 정도로 뭐 터진 게임이었고 이날 이제 브레이디가 258야드에 두 개의 터치다운 인터셉션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3쿼터 한 6분 정도를 남겨놓고 그 레너드 포넷이 이제 다이렉트 스냅을 받아서 브레이디에게 패스를 하는 트릭 플레이를 시도를 했는데 이 장면에서 브레이디가 미끄러지면서 인터셉션으로 연결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글스와의 슈퍼볼이 떠오르는 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 뭐 이날 이제 벅스의 좀 수학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시즌 내내 좀 레너드 포넷의 파괴력이 예년 같지 않으면서 러싱이 좀 음, 풀리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안이 될 만한 선수가 좀 급부상을 했다. 이것이 음, 좀 템파베이에게는 이날 가장 큰 소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이제 라시아드 화이트라는 선수입니다. 올해 3라운드에서 드래프트를 했던 선수인데 화이트가 이제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100 플러스 러싱 야드를 찍었습니다. 얘는 이제 105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로날드 존스가 이제 팀을 떠나고 나서 이제 백업 역할을 올 시즌에 계속해서 맡긴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날 22번의 캐리였나? 22번의 캐리를 이제 가져가면서 포넷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모습이었고 라샤드 화이트가 이날 경기처럼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벅스의 러싱 역시도 다시 좀 이 믿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음. 그리고 모처럼 이 크리스 가딘, 마이크 에반스, 훌리오 존스 이 세 명의 베테랑 리시버가 모두 출전했던 경기였는데 네. 어쨌든 뭐 골고루 제 역할을 해줬다는 생각이에요. 음. 한 선수가 좀 특출나게 뛰어난 스탯을 기록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세 선수가 패스를 고르게 나눠받으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좀 충분하게 해줬던 경기였고 셋이서 이제 178야드의 두 개의 터치다운을 합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제 4쿼터에 뭐 나름 추격을 하긴 했지만 그 3쿼터까지의 부진을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했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의 모든 드라이브가 펀트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전반에 공격이 원활하지 않았고 전반 토탈 넷야드가 57야드입니다. 전반에 벅스가 기록한 토탈 넷야드가 208야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옥스가 거의 전진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만큼 이제 벅스 수비가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해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특히나 그 중심에 이제 데빈 화이트 선수가 있었는데 이날 두 개의 색 태클 폴로스 하나, 세 개의 쿼터백 히트, 펌블 유도까지 하나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음. 그러니까 시애틀의 4쿼터 추격이 좀 무섭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브레디한테 이제 공격권을 뺏어오지 못했던 것 음, 그것이 좀 대역전승을 이루지는 못했던 뭐 원인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는 이제 4쿼터에 코디 바튼 선수가 브레이디의 공을 인터셉션을 했는데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이제 시옥스가 터치다운까지 연결하면서 어쨌든 점수를 만들어내긴 했었거든요. 근데 4분 정도가 이제 남아 있었는데 브레이디가 시간을 잘 태우면서 결국 이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벅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브레이디가 미국 외에 이제 세계 국가에서 승리를 따낸 첫 번째 쿼터백이 됐다 그래요. 영국 그리고 이제 멕시코 그리고 이번 독일까지 그냥 미국 포함해서 이제 4개 국가에서 NFL 게임 승리를 가져간 쿼터백이 됐습니다. 음, 뭐 워낙 오래 했던 선수다 보니까 뭐 이런 좀 기록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향후에 NFL이 이제 더 많은 새로운 국가에서 NFL 게임들을 이제 펼친다면 뭐 다른 후배 선수들이 또 이런 기록들을 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이 기록 자체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기 선수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제 NFL이 뭐 게임 스케줄을 정할 때 또 그 팀에 어떤 뭐 슈퍼스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고려를 하기 때문에 아마 김민준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디 선수에게도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인터뷰를 하면서도 내 인생 최고의 풋볼 경험 중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벅스가 뭐 3연패 이후에 연승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음, 브레디 일종의 뭐 신변 정리가 되면서 다시 좀 브레디도 슬슬 이제 폼을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싶고 시옥스는 이제 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기는 했는데 일단 바이위크가 있을 예정이니까 잘 추슬러서 다시 미국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벅스도 그렇고 이제 시옥스도 그렇고 이제 바이비큐를 갖게 되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미네소타가 연장 승부 끝에 33대 3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가 현재까지 나왔던 그 올 시즌의 경기 중에는 뭐 최고의 경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대단한 경기를 펼친 양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 오브 더 이어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좀 명승부, 그다음에 경기 막판에 재밌는 상황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굉장히 좀 승부를 알 수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원정팀 바이킹스가 이제 연장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3쿼터 2분여를 남긴 시점까지만 해도 커즌스가 좀 많은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빌스가 17점 차, 그러니까 이제 쓸 포지션까지 앞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승부를 더 뒤집기는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좀 뭐 여러 가지 뭐 장면들이 이제 바이킹스에게 좀 웃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 이후부터의 흐름을 보면 델빈 쿵 선수의 이제 81야드짜리 이 러싱 터치다운 정말 홈런이 하나 나왔고 조시 앨런이 또 엔드존으로 던진 패스가 인터셉션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킹스가 추가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넉점 차까지 추격을 했었던 바이킹스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라도 좀 시간을 잘 태웠다면 빌스가 이런 이제 경기 막판에 좀 진흙탕 싸움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또 빌스가 이제 퍼스트 아웃 갱신을 하나도 하지를 못하면서 이제 펀트로 공격권을 내줬고 음, 바이킹스가 이제 야금야금 전진을 한 끝에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기고 상대 레드존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4점 차니까 여기서 터치다운 하나가 나오면 이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서드다운 상황에서 이제 저스틴 제퍼슨에게 연결된 패스를 제퍼슨이 받아서 이제 엔드존을 넘어갔다. 이게 이제 최초의 판정이 나왔는데 이 스코어링 리뷰를 해 보니까 조금 짧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포스 앤 골, 뭐 1야드 지점에서 이제 다시 공이 놓여졌고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커즌스의 패스가 실패를 하면서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란 손수건이 나오면서 바이킹스가 또 한 번의 이제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쿼터백 스닉으로 또 밀고 갔는데 엔드존 토크에 실패를 하면서 턴오버가 됐고 버팔로는 40초 정도만 태우면 이제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앨런이 이제 쿼터백 스닉을 하는데 여기서 또 펌블이 나와요. 그러면서 펌블 리턴 터치다운으로 이제 바이킹스가 30대 27로 역전을 하게 됐고 사실 이렇게만 끝나도 와 진짜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남은 40초 동안에 또 빌스가 미친 듯이 전쟁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또 필드골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정규 시간에 동점이 됐고 연장까지 이어진 승부에서 결국 이제 바이킹스가 필드골을 얻어내는데 성공을 하는데
마지막에 또 빌스가 레드존까지 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빌스가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음. 모멘텀이라는 것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예측 불허의 상황이 좀 연달아 터졌던 그런 이제 재밌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뭐 이 경기를 뭐 전체를 못 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유튜브에 아마 그 경기 막판을 또 올려놓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시면 또 저희가 이렇게 뭐 말로 드렸던 설명이 또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질 것 같고, 네. 빌스 입장에서는 사실 40여 초를 남기고 그 시간만 태우면 되는 상황. 거기서 그거를 해내지 못했던 것이 좀 가장 안타까웠다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네.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빌스의 골라인 근처였기 때문에 세이프티를 내주고 뭐 차라리 뭐 필드 중앙에서 다시 경기를 이어가는 것이 어땠느냐 뭐 이런 의견을 뭐 피력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앞서고 있는 팀 입장에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뭐 상대가 그 공을 잡아서 다시 필드골 렌즈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권을 내주는 선택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이프티라는 게 상대에게 두 점을 허용할 뿐더러 공격권까지 상대에게 다시 내줘야 되는 그런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빌스가 그 부분을 좀 염려해서 어떻게든 좀 자신들이 공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태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뭐 근데 저는 그 의사결정 자체는 뭐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결국에는 이제 그걸 선수들이 실행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뭐 이거를 좀 지적을 해야겠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뭐 세이프티를 시도를 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큰 도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거는 결과론적인 부분인 것 같고, 여기서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실 이제 밀고 나가면서 시간만 태우면 되는 거라.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좀 더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선 펌블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시 앨런의 몸 상태가 뭐 온전치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러닝백들에게 뭐 공격을 좀 맡기는 거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 이날 승부도 굉장히 좋은 승부였는데 이날 바이킹스 쪽에서는 멋진 하이라이트 필름도 여러 개가 터졌습니다. 특히나 저스틴 제퍼슨과 스테폰 딕스가 예전에 오델 베컴 주니어가 만들어냈었던 더 캐치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제 또 멋진 캐치를 각각 하나씩 보여줬어요. 음. 그러니까 제퍼슨과 딕스가 이제 기록적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퍼슨이 193야드, 딕스가 128야드를 잡아내면서 뭐양 팀의 넘버원 리시빙 옵션 역할을 해줬고, 이제 그 한 장면,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필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양 선수 모두 이제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멋진 원핸드 캐치를 해냈는데, 사실 딕스가 그걸 먼저 보여줬거든요. 딕스가 뭐 키가 아주 큰 리시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점프력과 팔 길이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이 떠 있는 공을 잘 잡아냈어요. 사실 그것도 뭐 한 경기에 한 번 나오기 어려운 굉장히 이제 멋있는 필름이었는데, 그 경기 막판에 나왔던 제퍼슨의 캐치 때문에 다소 좀 묻힌 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퍼슨의 캐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오델 베컴보다도 더 어려워 보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오델 베컴은 어쨌든 한 명의 수비를 완벽하게 자신이 따돌리고 좀 뭐 세퍼레이션을 얻어낸 상황에서 그 멋진 이제 원핸드 캐치를 해냈다면, 저스틴 제퍼슨은 이제 캐치를 하는 시점까지도 상대 수비가 이제 공의 손에 같이 대면서 이제 50대 50 상황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음. 상대 수비는 오히려 무게중심을 유지하고 있었고 두 손으로 이제 공을 터치를 하고 있었고, 제퍼슨은 이제 몸이 넘어가면서 이제 한 손으로 공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착지 과정에서 이제 공을 따내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이 캐치의 어떤 뭐 난이도, 뭐 예술성 이런 것들을 더 높여주는 뭐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이 4쿼터 그리고 이제 연장전에 인터셉션을 따냈던 패트릭 피터슨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바이킹스의 스케줄이 좀 쉽기 때문에 이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의식을 했었는지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Look at us now라고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의 폼이
진짜 실력이고 스케줄 빨이 아니다라는 그런 또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빌스라는 우승 후보를 꺾어낸 거, 그 다음에 이제 3포지션까지 뒤지던 경기를 뒤집어냈던 거. 그러니까 이런 힘들을 보여준 바이킹스였기 때문에 패트릭 피터슨이 좀 자신 있게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조실런 선수가 일단 이제 이날 경기에 선발로 나서긴 했는데 이 팔꿈치 쪽이 좋지 않다라는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100%의 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날 경기에서 좀 드러나긴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좀 턴오버가 많이 나오면서 경기를 내줬고 빌스도 이제 돌핀스에게 지구 선두 자리를 내주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조시 앨런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스가 이제 시즌 전에 파워랭킹 1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이제 타이틀을 받고 시즌을 출발했는데 시즌 초반에는 그 면모를 잘 보여주는 듯 하다가 지금 시즌 중반에 잠깐 지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뭐 AFC 이스트 지구 팀들이 지금 워낙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당장 뭐 슈퍼볼 우승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구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지까지도 좀 의심을 받는 상황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빌스도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다른 팀들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 좀 남은 기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라이언스가 31대 3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와, 저는 사실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경기의 비중을 조금 높이고 어느 경기의 비중을 좀 낮출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끼리는 개인적으로 상의를 하는데 사실 이 경기는 좀 간단하게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던 경기였는데 예상 외에도 접전이 나오면서 정말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4쿼터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원정 13경기 연속 우승 행진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좀 역사적인 경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트로이트 입장, 그다음에 이제 댄 캠벨 감독 입장에서는 부임 후 첫 원정승을 거둔 뭐 그런 이제 날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날 경기 전에 디트로이트가 마지막으로 원정승을 거둔 게 어디였을까? 뭐 현지 자막에서도 나왔었는데 2020 시즌 13주차 베어스와의 경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여 만에 다시 시카고의 솔저 필드에서 원정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뭐 3쿼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날 경기의 주인공이 저스틴 필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스틴 필즈가 괜찮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여러 차례 태클을 이겨내고 결국 이제 엔드존으로 돌진하면서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그 장면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올 시즌에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들 그리고 이제 비판들을 좀 이겨내는 그런 듯한 느낌을 주는 플레이 같이 보였었는데 4쿼터에 이제 그 쏟아지는 페널티 그리고 이제 어떤 미스큐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즈가 이제 러싱으로도 한번 보여줬고 그 이후에 이제 폴크맷을 향한 또 딥볼, 그러니까 패싱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날 어떻게 보면 최고 활약을 했는데 결국에는 좀 동료들이 도와주질 못하면서 이것이 이제 결국 역전패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4쿼터에 이제 여러 뭐좀 모멘텀이 넘어가는 장면들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를 해보면 당초에 이제 쐐기를 박을 수 있었던 인터셉션이 나왔었는데 시카고 입장에서 이것이 이제 페널티로 무효화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코너백 선수가 공을 뺏는 과정에서 페널티를 한 게 아니라 공과 전혀 상관없는 반대편 지역에서 일리걸 유즈 오브 핸즈 페널티가 나오면서 이게 무효가 됐다는 점이 좀 뼈아프다고 봐야겠죠. 사실 그쪽에서는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게 경기 쐐기를 박을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여기서 결국에는 디트로이트가 공격권을 유지하면서 이게 추격의 터치다운이 됐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점 차의 리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필즈가 시작한 공격에서 동료 홀딩 페널티가 나오면서 이제 뭐 세컨 앤 롱으로 몰리니까 필즈도 좀 뭐 중장거리 패스를 통해서 한 번에 이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프 오쿠다에게 픽식스를 허용하면서 동점이 됐던 거 이것이 또 결정적이었고 이후에 이제 필즈가 67야드 빅런으로 이제 다시 앞서 나가는 터치다운을 만들기는 했는데
키커가 또 엑스트라 포인트를 놓치면서 이제 온전한 원 포지션 리드를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디트로이트에게 역전 터치다운을 허용을 하고 말았던 이제 시카고의 이날 경기였습니다. 네. 뭐 키커의 미스가 사실 이제 가장 좀 쉽게 눈에 띄죠. 예,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긴 하는데 이날 뭐 시카고가 9번의 페널티를 범하면서 86야드를 물러났던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큰 지분을 차지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음, 특히 4쿼터의 그 페널티들이 좀 집중됐던 것이 시카고 입장에서는 뼈 아팠다는 생각이고, 필즈가 사실 이날 2개 패스 터치다운, 2개 러싱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147 러싱 야드를 달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발만큼은 뭐 라마 잭슨 못지않은 엄청난 선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즌 지금 필즈가 749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뭐 수치냐면 쿼터백 중에서는 단연 압도적인 1위고요. 러닝백을 포함한 모든 이제 포지션 선수들과 비교를 해봐도 리그 6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뭐 웬만한 전업 러닝백들을 다 제치고 이 필즈가 지금 6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다음 시즌에 좀 오펜시브 라인이라든가 뭐 리시버 이렇게 좀 필즈의 공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 지켜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추가가 되면 어쩌면 좀 라마 잭슨 같은 좀 드라마틱한 업그레이드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좀 보였던 경기이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라마 잭슨이 조금 한 급 이라는 생각이 음. 저는 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필즈의 가능성을 봤던 경기기는 했는데 베어스 입장에서는 또 악재가 하나 터졌는데, 팀의 이제 주전 러닝백으로 뛰고 있던 칼릴 허버트가 이제 엉덩이 부상을 당하면서 IR 명단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음. 가뜩이나 지금 필즈가 뭐 도와줄 만한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허버트까지 뭐 최소 뭐 4주 이상 이렇게 결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지금 최하위를 면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를 패하면서 지금 지구 최하위로 내려온 베어스인데 과연 라이언스와의 순위 바꿈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제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 선수가 119야드를 잡아주면서 또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DJ 차크도 또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라운드 루키 제이미스 윌리엄스 역시도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이제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사실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언스인데 후반부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더욱더 됩니다. 음. 사실 지금 3승 6패니까 뭐 승패로만 보면 뭐 아주 대단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음. 내용적으로 좀 기대케 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리시버들이 추가된 뭐 시즌 후반부에 한번 또 약진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현실적으로 한 5할 승률 정도를 목표로 한번 뭐 남은 시즌 치러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작년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라이언스가 5할 승률하면 제가 욕했을 거거든요. 네, 올 시즌은 충분히 그럴 만한 뭐 가능성도 있고 자격도 있고 뭐 지난 시즌 후반부부터 이제 보여준 라이언스의 모습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 시즌도 그렇지만 저는 내년 시즌 그 다음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잭슨빌과 킨자시티의 경기였어요. 근데 이 경기는 뭐 칩스가 27대 17, 뭐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뭐 사실 전반에 20대 0이었으니까 게임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뭐 할 얘기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홈스가 마홈스했습니다. 이날 뭐 331야드 4개 터치다운, 뭐 인터셉션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여기다 39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고 좀 주목해봐야 될 선수는 캐드레스 토니가 아닌가 싶어요. 캐드레스 토니 선수가 이제 이날 그 첫 번째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이 칩스 합류 이후에 그리고 NFL 데뷔 이후에 첫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날 4번의 캐치로 57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그리고 2번의 캐리로 33 러싱 야드 많은 캐치와 많은 캐리가 아니었음을 감안을 하면 이 90 스크리미지 야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대단한 성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캔자스시티로 이적한 이후에 두 번째
경기였거든요. 뭐 빠르게 적응을 한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특히나 이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캔자스시티 칩스가 내줬던 픽이 3라운드 픽, 6라운드 픽임을 감안을 해보면 뭐 이 트레이드의 승자는 이미 캔자스시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듭니다. 그러니까 토니가 오프필드에서 사고만 안 치면 칩스에서 나름 좀 깨소금 같은 활약을 해줄 것 같아요. 사실 드래프트 당시부터 뭐 완벽한 뭐 엑셀 리시버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다양한 뭐 창의적인 스킴 하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뭐 리시빙 야드도 있고 러싱 야드도 꽤 상당히 지금 기록을 했으니까 이게 좀 뭐 자이언츠가 기대했던 토니의 모습이었을 텐데 자이언츠에서는 그 모습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나오지를 않았어요. 일단은 칩스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환경, 더 좋은 쿼터백과 함께 이렇게 좀 뭐 곧바로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꾸준히 이어갈 수만 있다면 타이릭 힐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는 옵션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봐요. 특히나 지금 미콜 하드먼 선수가 IR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하드먼의 공백도 당장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활약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날 마르케스 발데스 캔틀링 선수도 이 캔자스시티 이적 이후에 첫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4쿼터 막판의 그 원핸드 캐치는 또 대단했습니다. 음, 뭐 MVS 그다음에 토니 이렇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리시버들이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인데 뭐 앞서 언급해 주셨던 이제 하드먼의 부상과 함께 주주 스미스 슈스터도 이날 좀 뇌진탕 증세로 이제 경기 도중에 이제 이탈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부상자들을 잘 관리하는 게 칩스가 뭐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잭슨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강팀 칩스를 만나서 오프닝부터 변칙 플레이를 가져갔습니다. 오프닝부터 이제 온사이드 킥을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 출발을 했었는데 사실 뭐 이날 105야드에 2개 터치다운 기록했던 크리스찬 커크 외에는 뭐 다른 선수들은 좀 잘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로렌스가 이날 이제 259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상대가 칩스였던 만큼 승리를 가져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덕 피더슨 감독이 워낙 공격적인 뭐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름 좀 이변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 초반부터 재밌는 변수를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칩스가 그걸 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받아내면서 뭐 승부에는 좀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칩스는 다음 주에 차저스와의 맞대결을 펼치게 되고 제기어스는 이제 다음 주에 바이위키를 갖게 되는데 뭐 칩스는 칩스답게 잘 하고 있고 제기어스는 또 시즌을 치러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플레이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어떻게 변모를 하는지 한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칩스와 차저스의 경기는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로 좀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허버트와 마홈스의 맞대결을 기대하시는 많은 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시간대에 또 이 두 선수의 라이벌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입니다. 39대 17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투아가 선발로 나왔을 때는 마이애미가 다 이겼거든요. 어김없이 또 투아가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승리를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앞서 빌스 때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빌스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어요. 돌핀스가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지구 단독 선두로 올라갔다는 점은 돌핀스로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핀스가 사실은 뭐 시즌 초에 많은 영입을 통해서 굉장히 기대를 받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뭐 투아의 리스크도 있고 뭐 영입한 선수들이 곧바로 뭐 하나의 팀으로 뭉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뭐 오프 시즌에 뭐 구단주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아주 잘 되거나 아주 망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좀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좀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고 있었는데 모처럼 좀 고개를 드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날 이제 투아가 285야드에 3개 터치다운. 근데
마이애미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저는 런이 좀 많이 섞였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아가 선발로 나왔을 때 거의 이제 패싱 일변도로 가던 그런 이제 마이애미였는데 최근에 이제 런 비중 자체가 조금만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날 팀 전체가 33번의 러싱 시도에 195야드,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을 제프 윌슨 그리고 라인 모스터트가 기록을 했는데 이날 경기 전까지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평균 러싱 야드가 87야드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뭐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195야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핀스이기 때문에 87 러싱 야드를 기록하고 있었던 돌핀스이기 때문에 이날 기록했던 195야드의 2개 터치다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이애미를 상대해야 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투아만 지금 막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상대 수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머리가 아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브라운스는 사실 뭐 이렇다 할 좋은 플레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라면 이날 제일런 와들과 타이릭 힐을 억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 이날 이제 두 선수 합쳐서 110야드. 그러니까 와들과 타이릭 힐이 보통 각각 뭐 100야드 이상씩을 기록을 하고 있던 이번 시즌이었기 때문에 두 선수 합쳐서 110야드면 굉장한 선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 잘 되지 않았던 브라운스였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드셔너슨이 팀이 11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이제 돌아올 예정인데, 음,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내심 그 전까지 6승, 못해도 5승 정도를 거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3승 6패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일단 남은 2경기를 다 잡지 못한다면, 왓슨이 왔을 때, 어떤 플레이오프 무대의 경쟁은 좀 그런 의미는 없는 잔여 시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 남은 2경기가 브라운스의 어떤 시즌의 사활을 거는 그런 뭐 2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브라운스와 돌핀스의 얘기 잠깐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뉴욕 자이언츠가 24대 16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세컨 바클리가 본인의 폼을 완전히 좀 되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이날 경기에서의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을 캐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리어 최다인 35번의 러싱을 시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152 러싱 야드 1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뭐 텍산스의 어떤 러싱 디펜스가 뭐 워낙 안 좋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자이언츠가 이제 지난주에 바이위크를 가진 뒤에 이제 2주 만에 치르는 이제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바클리에게 많은 짐을 지워도 되겠다 이런 좀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클리가 이제 평소보다 더 많은 러싱 시도로 이제 상대를 뭐 제압하는 데 이제 앞장섰던 경기였습니다. 네. 자이언츠가 물론 이제 좀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승세와는 별개로 데니얼 존스에 대한 부분에 이제 거의 뭐 스포트라이트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날만큼은 이제 데니얼 존스가 또 이 완벽에 가까운 그런 이제 패스 레이팅을 기록을 하면서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적 자체가 막 엄청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어쨌든 17번의 패스 시도에 13번 성공, 197야드에 2개 터치다운 본인이 해줘야 될 목 이상의 충분한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니얼 존스에 대해서 뭐 저희가 너무 뭐 평가를 좀 안 해줬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존스에게 좀 뭐 긍정적인 또 유리할 만한 그런 이제 기록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사실 이번 시즌 이제 뭐 데이터를 보면 217 패싱 야드를 기록했던 그린베이전이 한 경기 최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패싱 야드 기록 자체는 지금 굉장히 뭐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네, 예년에 비해서 턴오버가 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날도 이제 턴오버가 없었고 시즌 전체로 보면 지금 9경기에서 인터셉션 2개, 펌블 턴오버 2개밖에 기록을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당 0.44개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낮은 수치고, 데니얼 존스 이제 작년까지와의 이제
커리어로 비교를 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3년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38경기에서 49개의 턴오버를 범했던 데니얼 존스였습니다. 경기당 1.29개였는데 이번 시즌 0.44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턴오버를 줄이고 있고 특히 좀 전매 특허였던 펌블 턴오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데니얼 존스가 이제 캐리를 해서 승리를 하는 경기는 많지 않지만 데니얼 존스가 망치는 경기가 좀 없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NFL이라는 게 코칭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느끼게 되잖아요. 브라이언 다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 공격 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거가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그 빌스의 공격 역시도 브라이언 다볼 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현재 자이언츠의 감독이 빠져나간 이후에 조금씩은 그 기복이 있는 모습 그리고 좀 예년만은 못한 모습이 좀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다볼 감독이 지금 자이언츠의 어떤 그 공격의 그 방정식을 좀 바꿔놓고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수혜자가 또 데니얼 존스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케니 골라데이를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사실상 지금 없는 선수가 됐고 음, 스털링 셰퍼드까지 IR 리스트에 올라갔고 뭐 캐디어 스토니도 이제 트레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데리우스 슬레이튼 정도를 제외하면 뭐 이렇다 할 리시빙 옵션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존스가 뭐 제가 패싱 야드가 적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턴오버 없이 굉장히 좀 분전을 하고 있는 뭐 시즌이다 이렇게 좀 뭐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클리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거의 뭐 제대로 경기에 나서질 못하다가 이제 이번 시즌 완벽하게 부활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번 바이위크 기간 동안 연장 계약 협의를 뭐 구단과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최종적인 뭐 사인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뭐 양측의 뭐 대화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정도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뭐 음. 양측이 뭐 완전히 돌아서거나 뭐 이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맺었던 연평균 1,600만 달러 수준의 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이언츠가 이번 오프 시즌에 바클리와 어떤 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세이컨 바클리 선수가 건강만 하다라 그러면 크리스찬 맥카프리보다 돈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선수가 보여줬던 게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문제는 이 선수가 건강할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뭐 건강만 하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또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금액도 금액인데 계약 기간에 대한 서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이언츠는 좀 짧게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예. 바클리는 그 기간 좀 최대한 늘리고 싶어 할 텐데 과연 양측이 어떤 합의에 뭐 다다를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텍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원사이드 킥을 시도를 하면서 또 추격을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 4쿼터 이제 상대 레드존에서 두 번의 턴오버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레드존에서의 이제 오펜스 효율이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레드존이라는 거는 이제 뭐 수비수들도 굉장히 촘촘하게 간격을 뭐 서고 있는 거고 확실한 공격 옵션이 없다면 좀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밀집 수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휴스턴의 어떤 리시빙 옵션의 어떤 뭐 탤런트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레드존에서 이렇게 좀 점수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휴스턴 텍산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뭐 콜츠와 레이더스의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차례인데 그 전에 이제 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경기를 각자 알아챙겨 보고 준비는 이제 반반 정도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현생에 치여서 시간적으로 이제 이걸 준비를 할 그런 여유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네 경기 정도는 이제 이번 주에 좀 리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인츠와 스틸러스 그리고 브론코스와 타이탄스, 카우보이스와 이제 패커스 그리고 차저스와 라이너스의 경기 이렇게 네 경기가 원래 제가 좀 챙겨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경기였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프로농구 중계에 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저는 이 팟캐스트도 굉장히 저에게 소중하지만 어쨌든 본업을 잘 해야 제가 또 팟캐스트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하다 보니 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결과만 좀 짚어보면, 피츠버그가 뉴올리언스에게 20대 10으로 승리를 했고, 테네시가 이제 17대 10으로 덴버를 꺾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린베이가 31대 28 연장전 끝에 댈러스를 넘어섰고, 이제 나이너스가 서덴의 폭포에서 차저스를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간단하게만 좀 의미를 짚어보면, 피츠버그와 뉴올리언스 경기는 두 팀 다 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승자가 그렇게 많은 것을 얻어갔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은 그런 경기였고, 음, 테네시가 이제 덴버를 꺾으면서 테네시는 또 콜츠의 추격을 좀 받는 상황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달아났고, 덴버가 지금 3승 6패까지 밀리면서 결국에는 시즌 초반에 슬럼프를 좀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라는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로저스와 이제 마이크 메카시 감독이 만났던 요 댈러스와 그린베이 경기에서 어쨌든 로저스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게 좀 의미가 음, 있었고, 나이너스는 이제 가로폴로가 또다시 터치다운 패스가 없이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음, 또 되게 재미있는 기록을 만들어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덧붙이면 테네시 타이탄스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경기 끝나고 술을 열심히 마신 이후에 다음날인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건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추후에 또 이 팀들에 대해서 또 많이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콜츠가 25대 2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극딜을 하면서도 꼭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프 세터데이 임시 감독이죠. 임시 감독이 이제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첫 경기만에 바로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어떤 선수 시절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좀 못 드렸던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도 이번에 좀 알게 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콜츠의 주전 센터로 13시즌, 그 다음에 이제 패커스로 옮겨서 마지막 한 시즌을 뛰고 은퇴를 했던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이었는데, 5번의 프로볼, 2번의 퍼스트팀 올프로에 선정될 정도로 개인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선수였고, 음, 또 콜츠에서 이제 슈퍼볼 반지도 하나 차지를 했을 정도로 선수 시절에는 웬만한 것들을 다 이뤘던 그런 커리어를 보냈던 레전드였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선수로서는 이 콜츠에서는 더 이상 없을 그런 오펜시브 라인 쪽에서의 이제 레전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대학 무대에서도 코칭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고등학교 감독이 전부였다. 그것도 1년인가 2년인가 정도였으니까 코칭 경험은 사실 극히 드물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았었고, 사실은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올해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가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사실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여전히 좀 지켜볼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날 이제 저는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뭐 오펜시브 콜링을 본인이 직접 맡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주 만에 사실 저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제 콜츠 리뷰를 하면서 올 시즌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프 세터데이가 오고 나서 오라인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한층 레벨업이 됐다라는 느낌을 저는 이 경기에 좀 받았었거든요. 음, 아무래도 뭐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었던 이제 포지션이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전문성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세터데이가 이제 오펜시브 플레이 콜링 권한을 맡긴 인물이 이제 파크 프레이저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도 사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짜 임시 감독과 초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이제 조합이었는데 어쨌든 데뷔전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레이더스가 지금 이번 시즌 폼이 좋지 않고 아직 한 경기였다라는 점은 분명히 감안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날 경기만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 좀 우려했던 뭐 미숙한 상황 판단이나 뭐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았어요. 꽤나 합리적이고 확률 높은 것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이어갔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이날의 이제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이제 남은 과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코칭 스텝이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역시나 쿼터백 재교체입니다. 당초 이제 올 시즌 선발로 출장했었던 맷 라이언 선수가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의 어떤 그 석연치 않은 그런 이 발표와 함께 이 백업으로 좀 내려왔었는데 감독이 바뀌면서 이제 다시 이제 선발 쿼터백 자리로 돌아왔고 돌아온 첫 경기에서 또 승리를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좀 굉장히 큰 부상인 것처럼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맞아요, 의혹이 맞아요.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맨 라이언이 진짜 시즌 아웃인가? 뭐 커리어 엔딩 부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 이날 경기 이렇게 멀쩡하게 나왔다는 걸 보면, 이제 경미한 부상이었으나, 이제 요거를 빌미로 좀 뭐 새로운 쿼터백을 내고 싶었던 프랭크 라이크 감독의 뭐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뭐 라이크 감독이 물러났고, 제프 세터데이는 이제 다시 맷 라이언을 이제 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언이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훈련 과정에서 뭐 충분히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 상태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것이 이제 제프 세터데이 감독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라이언이 날 이제 경기에 나섰는데 턴오버 없이 뭐 패스 성공률도 75% 굉장히 좋았고 어쨌든 이제 효율적인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라이언이 뭐 어느 정도 이제 클래스를 가진 선수니까 뭐 기대를 할 수 있었던 퍼포먼스였고 재밌었던 거는 이제 4쿼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보면 뭐 투혼, 집념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 39야드 스크램블링 런이 있었어요. 이게 결국 이제 역전 터치다운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플레이였는데 맷 라이언이 사실 젊을 때도 그러니까 커리어 통산으로 보면 경기당 러싱 야드가 10야드가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이 이제 패싱만으로 승부를 보는 선수인데 이 나이 많은 베테랑이 39야드를 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진짜 투혼 그다음에 이제 프랭크 라이크 감독과의 뭔가 석연치 않은 뭐 결정으로 인해서 백업을 밀렸을 때 어떤 본인이 느꼈던 좀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한 플레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조나단 테일러 선수 역시도 66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총 147야드를 달리면서 개막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100 플러스 야드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시는 이제 오라인이 좀 퍼포먼스가 올라온 덕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조나단 테일러가 이런 폭발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멜라이언 선수가 턴오버 없이 또 안정적인 패스를 뿌려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올 시즌이 시작할 때 콜츠가 생각했던 그 우리의 공격 플레이 뭐 이런 부분이었을 텐데 사실은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 경기를 기점으로 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는 콜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콜츠의 어떤 계획하에 있었던 뭐 그런 오펜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10주차 만에 처음 나왔다. 음, 사실 이전에는 뭐 테일러가 안 되든 라이언이 안 되든 뭔가 좀 톱니바퀴가 안 맞는 모습이었는데 적어도 이날만큼은 뭐 패싱과 러싱에서 모두 그 기둥들이 제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프 세터데이 감독과 함께 이런 뭐 오펜스를 계속해서 얼마나 자주 보여줄 수 있는지가 뭐 콜츠의 남은 시즌 뭐 성패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뭐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마크 데이비스 구단주가 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나는 조시 맥데니얼스의 어떤 플랜을 믿는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뭐 재신임을 드러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가 나온 이후에 현지에서의 어떤 분석들은 올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시 맥데니얼스의 자리가 어쨌든 안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럴 거면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쨌든 맥데니얼스가 계속해서 좀 자리를 지키는 동안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가 좋은 모습을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이날도 이 쿼터가 되어서 첫 퍼스트 다운이 나올 정도로 이제 오펜스에서의 흐름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음, 뭐 후반에 다반테 아담스의 일종의 개인기로 잠시 이제 역전을 하는 순간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콜츠에게 역전 터치다운을 허용하면서 뭐 다시 좀 이제 추격자 입장으로 놓여졌고 경기 막판에 이제 다시 한번 레드존에 들어가면서 역전 기회를 엿보기는 했으나 데리카의 패스 연속으로 이제 실패를 하면서 그대로 이제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레이더스가 2승 7패까지 밀려났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성적이냐면 휴스턴 텍산스를 제외하고 리그에서 가장 나쁜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그 31위. 근데 뭐 휴스턴은 지금 워낙 뭐 많은 자원들이 빠져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경쟁자로 안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렇죠. 지금 논외의 팀이라고 제외를 한다면 나머지 팀들 중에 지금 꼴찌가 레이더스라는 거죠. 근데 이 음, 레이더스가 지금 보유한 선수들의 어떤 탤런트, 이번 시즌에 영입했던 뭐 재능들, 뭐 다반테 아담스라든지 챈들러 존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의 뭐 커리어를 감안을 하면 이거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순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라이언스 같은 팀들이 30일이다. 이러면 뭐 그러려니 할 텐데 레이더스는 사실 이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맥데니얼스 감독이나 뭐 데리카 이렇게 있던 뭐 쿼터백 이런 선수들에게 좀 뭐 책임이 좀 지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감독을 바꾸지 않는 이유를 좀 혼자 고민을 해봤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이론을 발견을 해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론이냐면 마크 데이비스가 이제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을 해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계약이 된 부분은 본인이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그존 그루데인 감독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문제 그리고 존 그루데인 감독 이후에 조시 맥데니얼스를 해고하고 나면 맥데니얼스에게 나가는 돈이 또 있고 그리고 신임 감독에게도 어쨌든 또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중 지출을 좀 꺼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 프로 스포츠들을 보다 보면 그 뭐 국내 스포츠들도 그렇고 감독을 바꿔야 되는 시점인 걸뭐 선수도 알고 팬도 알고 팀도 알고 뭐 중계를 하는 저희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팀명을 이제 밝히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매년 감독이 바뀌어서 이제 그 감독들에 대한 샐러리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보면 저희 근데 감독을 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쪽에다가 얘기를 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리고 구단주 입장에서도 어
감독을 지금 몇 번 바꿨는데 이걸 또 바꿔서 돈을 또 써야 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마크 데이비스 구단주 역시도 지금 감독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전임 감독에 대한 어떤 부분 샐러리에 관련된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임 감독을 내보내고 새로운 감독을 또 찾는다. 이거 자체도 조금 그게 이제 구단주 입장에서는 좀 탐탁치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봤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는 이제 무엇보다 뭐첫 시즌이다 보니까 뭐 그래도 1년은 대부분 기다려 주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 한 초중반 뭐 대여섯 경기 정도까지가 이 조시 맥데니얼스가 받을 수 있는 기회일 것 같고 음, 그 전까지 뭐 어떤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 이런 것들 좀 내야겠죠. 그냥 빨리 그 패트리어스 돌아와서 그 종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콜츠와 레이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램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 이제 27대 17로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이제 뭐 양 팀의 주전 쿼터백 카일러 머리 선수도 그렇고 매튜 스태포드도 그렇고 이 두 명의 쿼터백이 모두 이제 결정한 가운데 백업 쿼터백들 간의 맞대결로 펼쳐졌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카디널스의 콜트 맥코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이 카일러 머리가 부상으로 몇 경기를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콜트 맥코이였는데 이날도 이제 턴오버 없이 238야드 한 개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업 쿼터백들 간의 맞대결이 되면 결국에는 턴오버를 안 하는 선수가 이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뭐 월포드가 좀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많은 턴오버를 기록했던 데에 비해서 맥코이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날 이제 37번의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27번을 이 디안드레 호킨스 그리고 론델 무어에게 이제 집중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쿼터백의 능력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좀 뭐 믿을 만한 리시버에게 몰빵을 하자 뭐 이런 작전들이 좀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러싱에서도 이제 제임스 코너 선수가 69야드에 2개 터치다운 기록을 하면서 뭐 상대 러닝백 캠 에이커스 그리고 데럴 핸더슨 뭐 이 선수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칼럼 머리 선수의 이제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뭐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고 이제 호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햄스트링이야 쉬다 보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뭐 휴식을 취하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에 이제 나이너스와의 먼데이나잇 풋볼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좀 기왕 휴식을 준 김에 조금 더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이날 경기가 멕시코 시티에서 벌어지는 인터내셔널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행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낯선 환경에서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의 뭐 컨디션 관리에는 조금 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고지대 경기장에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요소들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콜트 맥코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 맥코이가 이날도 좋았고 지난 시즌 라이너스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또 거뒀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면 한 템포 조금 더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카디너스가 어떤 판단을 할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램스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이 램스는 존 올포드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섰습니다. 올포드가 선발로 나와서 스트립 색 펌블 그 턴오버로 이어졌고 거기다 이제 후반에 인터셉션도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결국 이제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 저는 뭐 올포드가 못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날 쿠퍼컵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뭐 수술도 해야 되고 IR에 올라가면서 이제 최소 4주간은 경기를 뛸 수가 없게 됐는데 지금 램스 성적이 이 경기 끝나고 나서 3승 6패거든요. 쿠퍼컵이 빠진다? 사실상 올 시즌 접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이제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의 이제 이 어떤 체면이 좀 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곤 했었는데 특히나 이 경기 이 쿠퍼컵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그냥 올 시즌은 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태포드가 이제 다음 주 세인츠와의 경기에서는 이 컨커션 프로토콜 통과해서 이제 나올 것이라고는 해요. 근데 뭐 영혼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쿠퍼컵이 또 자리를 비울 예정이기 때문에 스태포드의 위력도 당연히 좀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뭐 램스의 시즌 반등도 어렵다는 생각에 저도 좀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카디널스와 램스의 경기 좀 얘기를 해봤고 다음은 먼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워싱턴 커맨더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워싱턴 커맨더스가 32대 21로 이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계속 왜 그 레드스킨스가 나오려 그러죠? 참 이 어쨌든 커맨더스라는 팀 이름이 입에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그 입에 잘 안 붙는 워싱턴 커맨더스가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전승 행진에 제동을 건 팀이 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 라이벌전이라는 건 이제 전력이나 뭐 최근의 기세 이런 것과 상관없이 뭐 때로는 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날은 이제 언더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워싱턴이 또 그런 이변의 주인공이 됐던 그런 게임이기도 했어요. 사실 이제 당초에는 카스웨츠 선수의 홈커밍 데이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그런 매치업이었는데 뭐 부상도 있었고 부진하기도 했고 결국 이제 테일러 하이니키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됐고 제일런 허츠보다도 하이니키 선수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워싱턴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테리 맥러린과 에이제이 브라운의 넘버원 리시버 대결로도 또 관심을 모았었는데 맥러린이 이제 128야드를 잡아준 데 비해서 에이제이 브라운이 지금 한 번의 캐치 7야드밖에 잡아주질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에이제이 브라운 입장에서는 이글스 이적 이후에 가장 부진했던 경기였고 뭐 팀도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오펜스의 파괴력이 좀 감소된 모습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시즌 이글스의 주요 성공 요인 여러 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저는 이제 라인이 양쪽 모두에서 좀 압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유재근 PD가 턴오버 싸움에서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몇 주 전에 한번 짚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날은 이제 턴오버 마진에서 마이너스 3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했었던 이글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은 짧게, 수비는 길게 이런 흐름이 좀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임 오브 포지션이 지금 채 20분이 되지를 못했거든요. 이글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경기 주도권을 좀 내주고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몇 가지 워싱턴 쪽으로 이 모멘텀이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댈러스 고더트의 펌블 턴오버 장면에서 이 워싱턴 수비수들이 헬멧을 사실 좀 잡았던 걸로 보였거든요. 근데 뭐 페널티가 불리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이 제일런 허츠가 퀘즈 와킨스에게 50야드짜리 이제 딥볼을 연결을 시켰는데 와킨스가 이걸 잡고 달리다가 또 펌블 턴오버가 나왔던 부분.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에 테일러 하이니키 선수가 슬라이딩을 한 상황에서 브랜든 그레이엄이 뒤늦게 들어오면서 이제 언네서서리 러프니스 반칙이 또 선언이 되면서 또 시간이 날아갔던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워싱턴 쪽으로 모멘텀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글스 입장에서는 좀 불운한 장면도 있었고 뭐 스스로 좀 실수들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뭐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경기였고 이글스 입장에서는 일단 뭐 첫 패배를 당한 거는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패배가 어떤 긴 슬럼프로 이어지지 않게 그것을 이제 예방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초를 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최근에 이제 네. 비슷한 사례들이 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애리조나 카디널스도 7연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후반기 부진과 함께 지구 우승을 놓쳤고 결국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이제 뭐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즌으로 시계를 돌려봐도 당시에 피츠버거 스틸러스가 11연승으로 시즌을 출발을 했었는데 그 뒤로 정규리그 1승 4패 그리고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클리블랜드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 첫 판에서 그대로 이제 시즌을 마무리를 했었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지금 지난 시즌 용두사미를 좀 기록했던 팀들의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글스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신들은 좀 이거를 극복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좀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이제 향후 스케줄을 좀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좀 짚어드렸었는데 콜츠 원정 그리고 패커스와의 경기, 타이탄스, 자이언츠 그리고 이제 지구 라이벌 경기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때 스케줄을 살펴볼 때만 하더라도 콜츠가 프랭크 라이크 감독 밑에서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패커스도 에런 로저스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타이탄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조금 다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 지구 라이벌 마지막 경기가 카우보이스 원정인데 그 경기 두 경기 정도만이 조금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 주 경기 결과를 보면 콜츠가 임시 감독 제프 세터데이가 온 이후에 이제 오라인이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경기 어쨌든 승리로 가져갔고 그리고 패커스도 연장승부까지 가는 끝에 에런 로저스가 결국 또 승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두 팀이 다음 주, 그 다다음 주에 이제 맞대결을 펼칠 팀이라는 게 필라델피아 이글스로서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이언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세이컨 바클리 선수가 또 이번 주에 폭발적인 활약도 보여주면서 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쉬워만 보였던 스케줄이 또 이렇게도 까다로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참 NFL은 한 주 한 주가 좀 새로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음, 결국에 최근의 기세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다음 주 콜츠, 그 다음 주 패커스 요 두 경기를 좀 이글스 입장에서는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워싱턴은 이제 앞서 언급했던 2020 시즌 피츠버그의 11연승을 꺾었던 팀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2년 만에 또다시 리그에서 가장 긴 연승을 달리던 팀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고 사실 이 론 리베라 감독이 최근에 이제 모친상을 당하는 좀 아픔이 있었는데 음, 이번 경기 이제 승리를 거두고 라커룸에서 이제 스피치를 하는 과정에서 좀 감정이 격해지면서 좀 눈물도 보이고 자신의 스피치를 좀 끝마치지 못하고 이제 좀 사이드로 물러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장 테리 맥러린이 그 론 리베라 감독의 이제 자리를 이어받아서 이제 동료들을 독려하면서 이 멋진 스피치를 이제 완성을 하는 그런 동영상도 현지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날 승리가 좀 여러모로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전승을 네. 달리던 지구 라이벌을 원정에서 잡아낸 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아픔을 겪었던 감독을 위한 또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시즌 초반에 좀 부진을 딛고 어쨌든 5할 승률을 복귀했다는 점,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이제 워싱턴에게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고, 남은 시즌 이 상승세를 좀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저는 참 워싱턴이라는 팀은 매력적인 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스나이더 구단주만 제외하고 나면 참 괜찮은 팀이거든요. 예. 구단주만 어떻게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 뉴스를 보니까 또 그 오너십 쪽에서 문제가 터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있던데 하루빨리 좀 구단주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0주차 리뷰를 다 맞춰봤는데, 이제 좀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네, 저희가 현생이 바빠질 시즌이 됐죠, 류즈기리가 곧 개막에 들어가는데, 다음 주,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정도까지 아마 제가 이 월드컵 업무를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오로버 NFL을 진행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네. 이렇게 전 경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다만 몇 경기라도 한번 할 수 있게 저희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류재균 PD와 좀 상의를 한 이후에 저희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0주차 리뷰 마쳐보겠고요. 저희는 11주차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